저는 한 20kg 가까이 감량했습니다. 둘째 때는 70kg 정도였었고 지금은 50kg 초반, 52kg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출산하고 한 6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많이 빠져요. 다이어트하는 방법 그리고 처방하는 약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필요한 것들이 다 사실은 다르거든요. 체중이 빠져도 늙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안티에이징이나 리프팅으로 조금 더 강화를 했었고. 안녕하세요. 관리형 다이어트 병원의 시작, 당신 체중에 대한 같이 하는 고민, 강남 FM위원회 안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FM위원회 전지현입니다. 저는 한 20kg 가까이 감량했습니다. 만삭 때 한 68kg까지 쪘다가 지금은 48kg 정도로 감량을 했습니다. 저는 2번 임신 출산했었는데 첫째 때 만삭 때 80kg였었고 둘째 때는 70kg 정도였었고 지금은 50kg 초반, 52kg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임신 후반기에 갑자기 식욕이 폭발을 하면서 살이 많이 쪘던 케이스인데요. 빵이랑 케이크 이런 게 많이 당기더라고요. 단 음식을 그 당시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쪘던 케이스였고, 그래서 출산 후에는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들을 좀 덜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고, 출산 후에는 관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시작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출산 후 6개월 정도 후부터 천천히 운동을 시작해서 다이어트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원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과일도 먹고 싶고 뭐 시리얼이나 빵도 다 맛있어서 많이 먹는 편이어서 음식에 대한 강박도 좀 있고, 친구들 만나거나 회식 자리 가거나 술자리 가면 또 기분 좋아서 많이 먹는 그런 충동형의 과식을 또 하기도 하고요. 생리 전이나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또 많이 먹는 그런 정서형 과식도 같이 해요. 어떻게 보면 평생 맛있는 음식을 참고 사는 편이고, 그래서 냉장고나 서랍장에 음식물을 좀 안 두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나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역치가 좀 낮아져서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평소에는 식후 아이스크림을 항상 참았다가 임신 중에는 식후 아이스크림을 좀 놓고 먹게 되었고, 그래서 한 80kg까지 쪘었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감량을 해가지고 60kg까지는 뺐는데 그 뒤에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한 10kg 정도 뺄 때는 바디 프로필을 목표로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뭐 저탄수화물의 고단백 식이 병행하면서 PT를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체중 자체가 돌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임신 중에 늘어났던 뱃살은 좀 다시 되돌리기는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식단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단 거나 짠 거에서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이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삶은 계란도 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게 먹는 것들이 좀 더 어려웠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둘째 임신했을 때 제가 작년 7월 달에 출산을 해가지고 지금 둘째가 7개월이 됐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임신 중에 좀 덜 쪄야지 라는 생각을 해서 식단 관리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70kg까지 쪘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출산하고 한 6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많이 빠져요. 아이가 나가면서 뭐 이제 애기 체중이나 태반 같은 게 나가기도 하고 부종 같은 게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그 뒤에 남은 6kg 정도는 진짜로 안 빠지거든요. 그걸 빼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3시간씩도 운동하고 닭가슴살 샐러드만 계속 먹기도 했는데도 잘 안 빠졌어요. 사람들이 진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안 빠진다라고 하는 말들을 그때 좀 많이 공감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나? 이제 뭐 그런 다이어트 호르몬 검사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조금 대사가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저희가 사실 많이 하는 치료이지만 그런 대사 치료 목적의 수액 치료랑 식욕 잡아주는 뭐 삭신다 조사 같은 것들 이런 것 좀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보통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제 몸의 대사와 그리고 환자분들의 대사 그리고 가진 질환 상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약을 처방하고 같은 방법으로 쓰기보다는 그분에 맞게끔 처방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다이어트하는 방법 그리고 처방하는 약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필요한 것들이 다 사실은 다르거든요. 이 약이 맞을지 안 맞을지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상담을 좀 오래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편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실 사람들이 체중이 늘었다, 비만이 되었다 결과는 다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살찌는 데는 이유는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식 때문에 살이 찌는지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음식에 취약한지 어떤 나쁜 습관들을 나는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하고 분석해서 대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상담이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통은 약 처방이나 수액 치료 같은 것들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기존의 다이어트 병원은 너무 많잖아요. 이런 나의 체중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병원이나 잘못된 습관이 어떤 건지 분석해주는 병원, 내 그 삶에 좀 파고드는 병원은 잘 없고 단순한 체성분 분석의 그런 검사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호르몬 검사나 유기전 대사 검사나 스트레스 검사나 이런 검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한 원인을 분석해주는 병원.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컨설팅이고 코칭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근하게 나에게 다이어트 코칭을 해주는 병원, 바디 시술로 컴플렉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은 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사실 강남에 같이 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체중이 빠져도 늙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안티에이징이나 리프팅으로 조금 더 강화를 했었고 건강 상담이나 예방 접종 같은 거, 금연 상담, 뭐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관리를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도 요요가 오지 않도록 같이 잡아주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보면 너무 흔한 말이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다이어트 건강 주치의가 될 수 있는 병원, 그런 것들이 저희 병원의 장점인 것 같아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보조제가 그 환자분께 맞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제들마다 효과가 다 조금씩은 다르고 뭐 부종을 개선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지방 분해를 좀 더 원활하게 시켜줄 수 있다든지 그런 종류의 보조제를 썼을 때 같은 보조제일지라도 어떤 분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효과가 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결정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나한테 잘 맞는 보조제가 어떤 건지를 알고 먹으면 사실 제일 좋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기도 하겠고 근데 사실은 보조제는 보조제일 뿐이다 라고 접근을 해야 되지 보조제만으로 살을 빼겠다라는 말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효소는 효소로 살이 빠지는 건 아니고 그냥 소화를 도와주는 거니까요. 네, 그걸로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운동으로 살을 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해요. 이나 그런 질환들이 같이 동반돼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굶고 아무리 어떤 약을 쓴다 할지라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작은 변화들이라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와서 한번 인바디 한번 재보고 얘기나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정도 느낌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셔서 이야기나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네.